얼굴을 만지는 유령. 작자 미상 미스터리. 멕시코 시티의 알라메다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래된 커다란 석조 건물이 하나 있고, 그곳은 예전에 부유하면서 사악한 스페인 출신 공작이 산 곳이었다. 그 건물은 4층짜리이고 대략 90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4층 전체가 임대되었는데 한 대형 미국 회사와 그 회사의 회계 부서가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회계 직원 중 하나인 미국 여자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건물에서 출몰한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고, 바로 그것이 앞으로 기술될 것이다. 2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지하실에도 역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다만 빈 상자와 통, 나무판 등만 가득한 창고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공간은 건물이 둘러싼 안쪽 공터에 만들어진 거대한 정원이었는데, 그 정원으로 통하는 문에는 타일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예전 어느 밤 은밀하게 결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투의 상대방은 공장 막시밀리안 가문의 유명한 오스트리아 왕자였다. 그 결투로 인해서 공작이 죽은 것이었다. 그 결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스페인 여성 때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반해온 보물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작이 그 보물을 동료인 왕자와 나누기를 거부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멕시코 사람들은 그 결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깨를 으쓱이면서 "누가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어젯밤 여기에서 내가 유령을 봤어요. 제임스 양. 잘 드러난 자부심과 도도함을 가지고 우리 회계 직원들 중 한 명이 선언하듯 내게 말했다.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충격을 줬기 때문에 내가 펜을 떨어뜨렸고, 새로 산 깨끗한 윗도리의 소매 끝에 붉은 잉크 방울들이 튀었다. 그리고 더욱 불운하게도 내가 방금 전에 정리한 깔끔한 장부에까지 잉크가 튀었다. 모두 엉망이 되었으므로 나는 그 장부를 지워야 했다. 또는 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아, 얼마나 불운한 인간인가, 나는. 오, 주님께서 당신을 여기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군요. 내가 화를 내면서 완전히 지저분해진 장부와 지난 몇 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의 결과물을 보면서 외쳤다. 그냥 여기 내 옆으로 와서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살펴보기나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하고 그 이상한 유령하고 그냥 꺼진다면. 개이나? 그가 달콤한 소리로 물었다. 내가 고칠게요.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난 얼굴은 하지 말아요. 안 그러면 내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 후회할 거라고요.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요. 그가 뭔가를 암시하듯 말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전혀 고맙지도 않다는 태도로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젯밤 나는 웨스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나와 여기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같이 외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순간 내가 경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는 기다림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친절한 태도로 기다리는 동안 그 멍청한 친구는 저녁 식사를 양껏 먹고
잠시 동안 누워서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섬세한 친구인지 딱 들어도 알겠죠? 내가 또다시 경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는 나와 약속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계속 잠을 잤어요. 그의 말로 그는 새벽 3시까지 쭉 잤고 깨어난 다음에도 내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로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나도 역시 잠자러 갔고 그와 마찬가지로 대략 3시 정도까지 잠을 잤어요. 하지만 사실을 따져보자면 유령이 나를 깨우기 전까지 잔 것이었죠. 그래서요? 계속 이야기해봐요. 내가 그를 재촉했다. 유령이 나를 깨웠어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그 멍청한 직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유령이 차가운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사실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얼음 같은 손가락이 내 뺨을 만지고 피를 얼리는 듯한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고 나는 그제서야 그것이 뭔지 깨달았죠. 나는 건물 안쪽 정원에서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왕자와 공작의 결투 이야기를 떠올렸고 나는 그것이 왕자에게 죽임당한 희생자의 유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어쨌든 유령이 내 얼굴을 만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느낌인지 당신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제임스 양. 아무것도 만진 적 없으니까 그렇겠죠. 내가 화를 내면서 그에게 대꾸했다. 당신이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다니 당신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군요. 정말로 멍청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저기 아래쪽 정원에서 왕자에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만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은 스페인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가 여기까지 돌아와서 우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 얼굴을 만진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알 수 없죠. 건방진 표정으로 말을 질질 느리면서 그가 대답했다. 그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유령의 취향이 상당히 고상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들 중 몇 명보다 훨씬 고상하다는 것이죠. 그가 뭔가를 암시하듯 말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맹세할 수 있어요. 심장 위에 십자가를 대고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전혀 모르잖아요. 나는 절대로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사실 나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요. 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겠죠? 그러면 당신은 그 순간 뭘 했다는 건가요? 내가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뛰었어요. 우주여. 내가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주님도 모르실 거예요. 지난 11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겁을 내면서 재빨리 계단을 타고 내려갔는지 당신도 기억할 거예요. 나 역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과 비교한다면 어젯밤 뛴 것은 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젯밤에는 그냥 사라진 것이었어요. 날아서 도망친 것이었어요. 그냥 거친 질주였어요. 나는 푸른 번개가 치는 듯한 속도로 한 번에 4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유령이 나를 따라 날아왔어요. 나는 그 유령의 발걸음 소리와 신음소리를 또렷하게 들으면서 안쪽 정원의 입구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받은 느낌에 따르면 그 유령은 나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나는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러니까 칵테일을 한 잔 마셔야만 기운을 차릴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 잔을 마시고 나자 나는 기운을 차렸고 상당히 평화롭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경험이었다고요. 안 그런가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칵테일을 마시기 전이었나요? 아니면 후였나요? 내가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에게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한 잔을 마셨나요? 아니면 11잔을 마셨나요? 내 그 남자에게 좀 심하게 구는 편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했다. 유령이니 영혼이니 하고 떠들었지만 결국 유령 따위는 아니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나의 태도로 인해서 그의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한 나머지 그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나로서는 아마도 성경 속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를 읽어봤어야 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나처럼 의심이 많은 여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남자였다면 그는 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라도 유령을 직접 봐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래야만 나에게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말들을 내뱉은 후 그가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떠났고 그날은 나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유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 조각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지난 19일 동안 한 번도 정확히 기재가 되지 않은 장부 일체를 물려받은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해치우기 위해서는 가짜 회계 장부를 조작해내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유령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다른 것들 모두 마찬가지이고 모든 생각은 회계 장부의 계정에 대한 것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가 며칠 동안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정오에 나는 13.89달러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오차란 결국 다음 날 오전 일주일의 휴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물론 명백하게도 그것은 바로 야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예매해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서 필요하다면 착오가 있는 계정을 찾아내서 그것과 연관된 모든 기록을 수정해야 했다. 커다란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서 저녁 7시가 되도록 책상에 앉아있는 여자를 상상해보라. 그녀의 곁에서는 3개의 등불에 타올랐고 그녀 주위에는 높이 1m로 장부며 원장이며 전표 다발들이 쌓여 있었다. 우울하고 외로운 풍경이었다. 만약 집중된 일을 통해서 그 더러운 13.89달러의 착오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었다. 나는 지상층에 있는 청소부에게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나는 아래층으로 직접 내려가서 그를 깨운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는 지상층 한쪽 작은 방에서 살았는데 다른 건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고 그의 방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게으르고 잠이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업무가 커다란 건물을 잘 관리하고 밤에는 모든 곳을 순찰해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는 너무나도 깊게 잠들었다.
그래서 멕시코의 흉포한 강도가 시끄럽게 구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펫이 울려 퍼져도 그를 깨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모든 자물쇠와 빗장을 직접 잠갔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잠겼고 모든 문이 굳게 닫혔다. 그러므로 만약 도둑들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들은 열쇠 구멍 크기의 몸을 가졌거나 적어도 복사된 열쇠를 가져야만 했다. 그 13달러와 89센트에 대한 생각 외에는 영혼이라거나 유령이라거나 또는 뭔가 이상한 것이라거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숫자를 더하고 다시 더하고 전체를 계산했다. 그리고 11시가 되었을 무렵 주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13달러의 착오 원인을 찾아냈다. 만약 내게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나는 기쁨에 겨워 날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89센트의 착오보다는 89달러의 착오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 금액 역시 찾아내야만 나는 모든 것을 축하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 것이었다. 그 금액을 찾아서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곤봉으로 머리를 두드리며 더 많은 수를 더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한 결과 나는 그 가증스러운 80센트의 착오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유레카! 이제 9센트만 남았다. 결국에 모든 것을 끝낸다면 나는 잠도 조금 잘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 생각의 기운을 얻은 나는 부드럽게 하품을 하고 또다시 더하기를 시작했다. 나는 시계를 봤다. 12시 10분 전이었다. 아마도 1시가 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듯했다. 아마 내 짐작으로 그 9센트의 착오 원인을 밝혀내면서 20분 정도 일했던 것 같다. 현금 기록 하나가 내 눈에 착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전표와 그 기록을 비교했다. 그랬다.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다. 11센트, 10센트 그리고 9센트. 이런 빌어먹을. 내가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등불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놀라서 숨을 들이켜는 사이 방 한가운데의 완벽한 어둠 속으로부터 가장 음침하고 끔찍하며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온몸이 마비되어 가만히 앉아서 나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 잠시 동안 눈을 의심하면서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그 망할 직원의 속임수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길고 가늘고 얼음 같은 손가락이 천천히 내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오, 주여! 그것이 무슨 감각이었을까? 처음에 나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그리고 나는 그 얼음 같은 뼈만 앙상한 물체를 얼굴에서 쓸어내려 시도했다. 내가 황급하게 쓸어내리는 것과 같은 속도로 증기기관차처럼 내 심장이 뛰었다. 죽음처럼 치명적인 공포에 헐떡이는 동안 그 손가락이 다시 돌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내 주위를 휘감았다. 또다시 끔찍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나는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져 장부책과 전표들 사이에 누웠다. 아마도 나는 기절한 것 같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전히 전표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여전히 어두웠고 여전히 얼굴 위에서 차가운 손가락이 쓰다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에 나는 완벽하게 절망했다. 그 어떤 유령도 나를 가질 수는 없어. 나는 그 불쌍한 직원을 비웃었고 그의 모든 경험이 칵테일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아, 나는 얼마나 더 나은 것일까?
나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버둥거렸는데 그 사이에도 손가락은 여전히 내 얼굴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그 손가락들을 향해서 뭔가 말하려 했다. 손가락들이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이해할까? 나는 궁금했다. 만약 그 유령이 정말로 살해당한 공작이라면 스페인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적당할 것이었다. 제발 저에게 호의를 한 가지 베풀어 주시겠어요, 유령님. 내가 용감하게 말을 꺼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페인어 실력을 발휘해서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저로서는 하던 일을 마치는 것을 허락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혹시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혼자 있어야만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신사이자 외교관의 유령으로서 그는 내 말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사라지겠지. 제발.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 유령은 내 스페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어쨌든 그에게서는 적당한 반응이 오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신음소리가 들렸고 다시 손가락들이 나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유감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흐느낌에 가까운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동점심이 몰려오자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사라졌고 나는 주위를 둘러싼 어둠을 향해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사분.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저로 하여금 당신을 돕게 해줘요. 손가락들이 불확실한 느낌을 주면서 잠시 움직였다. 그러더니 커다랗게 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전표들이 모두 아래로 떨어졌다. 차가운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아주 부드럽게.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끌려서 사무실 사이를 헤매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다. 한 줄기의 희미한 빛도 비추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 자신의 발걸음 소리와 나를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뭔가의 희미한 소리만 들렸다. 신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주님께 감사할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했을 것임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했다. 바닥을 두드리는 발걸음 소리와 나를 이끄는 차가운 손이 내는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렸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손가락들과 나는 커다란 복도를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갔다가 마침내 계단을 타고서 다시 내려갔다. 계단에 계단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손가락에 이끌려서 내가 도착한 곳이 안쪽 정원으로 통하는 타일 장식의 문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곳은 그날 밤 숙직을 하는 청소부의 방과 가까운 곳이었다. 얼마나 둔한 것인가, 그 청소부는. 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검은 어둠 속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개처럼 깊게 잠들어 있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었다. 물론 나는 비명을 질러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다. 나는 말을 하거나 혀를 움직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희귀하고 불쾌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중이었을까? 안쪽 정원과 붙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창고로 가는 것이었을까? 거기에는 빈 상자와 통, 석판 같은 것들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 유령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완벽하게 미친 것이 분명했다. 첫 번째 방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멈췄다. 나는 청소부를 부르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갈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내 발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버렸다. 나는 바닥 위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차가운 몸을 떨면서 가만히 기다렸다. 그것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중이었다. 또다시 내 손이 이끌려서 나는 그 방의 한쪽 구석으로 끌려갔다. 보이지 않는 의지에 복종해서 나는 몸을 굽히고 바닥을 향해서 머리를 숙였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을 이끌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나는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된 작은 고리 같은 것을 더듬어 만지게 되었다. 나는 힘없이 그것을 잡아당겼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유령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나를 놓았고 발걸음 소리가 나를 지나쳐서 안쪽 정원을 향해서 움직이더니 서서히 작아지는 것이 들렸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하지만 나는 지쳤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나가는 방문을 찾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아마도 그 회계 직원이 내가 통 사이에서 더듬거리며 허우적대다가 문을 찾았다고 멍청하게 당기는 것을 봤다면 나에게 복수의 비웃음을 흘렸을 것이다. 마침내 서 있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나는 차가운 석조 바닥에 몸을 눕히고 잠에 빠졌다. 아마도 나는 몇 시간 정도 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창문 사이로 들어온 새벽의 햇빛 때문에 내가 깨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일으켜 전날 밤 내가 정신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아해했다. 도대체 내가 그 창고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다가 마치 섬광처럼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고 거의 반사적으로 나는 바닥을 기어서 그 작은 고리를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바로 찾았다. 나는 그것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아니, 이 친구야, 방법을 바꿔야지. 그 고리를 당기자 바닥 전체가 들어올려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뭔가 옆으로 밀리면서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구사일생으로 통 하나를 붙잡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모면했다. 다행히도 내 손은 균형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통을 잡고 있었고 내 발은 허공 속에서 매달려 늘어져 있었다. 내 아래쪽으로는 석조 바닥을 가진 작은 방이 있었다. 그 방의 벽 주위로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보물이었다. 섬광처럼 그런 생각이 나에게 스쳤고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나는 그 비밀의 방 속으로 들어가서 상자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니었다. 조사 결과 커다란 상자들은 비어 있었다. 못되고 사악한 공작 같으니라고. 그가 스페인에 있는 무덤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자신의 사악함과 속임수의 현장으로 되돌아와서 나를 놀리는 짓을 한 것이 놀랍지도 않았다. 하지만 작은 상자들 속에는 글자 그대로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커다랗고 무거운 스페인 동전, 금화와 은화, 금과 은으로 된 식기들, 그리고 불행했던 황제의 문장, 보석이 박힌 장대한 갑옷과 무기들, 아름다운 보석, 값비싼 원석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보석과 원석들 중 몇 개를 신중하게 골랐고 내 취향에 어울리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챙겼다. 나는 언제나 그것들을 선호하는 취향을 가졌지만 그 순간까지는 나 스스로 그런 취향을 만족시켜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나무 상자에 그것들을 넣었다. 그리고 장대한 크기의 금과 은 식기들과 갑옷,
무기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놨다. 그것들은 옮기기에 번거로웠기 때문에 나는 다이아몬드와 진주, 다른 보석들로 채운 커다란 상자 하나만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예매한 8시 기차를 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여전히 맞지 않는 8센트의 착오 원인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한 후 나는 유령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펼쳐놨다. 하지만 물론 내가 따로 챙긴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따로 보물을 챙겨놓은 것이 진심으로 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밤새도록 유령에 이끌려 다니다가 비밀의 방과 보물들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에게 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들은 $10,000를 제안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안을 거부하고 다만 작은 보상으로서 그 금 10기 중 하나를 가지겠다고 말했을 때 탐욕스러운 정부는 내 말을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의견을 관철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도 정부는 내가 별도로 아름다운 보석을 챙겼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알아낸다면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서 지금 이 소설을 읽지 않는 한 그들은 화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얼굴을 만지는 유령. 작자 미상. 위즈덤 커넥트 편엠.